지금까지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가? 자, 밥상이 썩었다. 당신의 몸이 썩고 있다. 강순남 자연치유 사역자의 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가? 현대의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과학이나 의학 등 자신들이 연구하고 조사한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결과물에만 집착하거나 맹신하지 말고 초과학적인 자연요법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양식과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무조건 흑백 논리식으로 부정하지 말고 진지하게 연구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는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지도자나 현대의학 종사자들이 드물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만을 계산하며 국민의 건강이라는 절대적 명제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 의학 종사자들의 분쟁이 없고 의료보험 제도만 말썽 없이 운영되는 것만이 보건행정의 전부가 아니다. 근래 들어 왜 생활습관병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동안 어떻게 했기에 우리의 밥상이 썩었고 자신들의 몸이 썩어가고 있는지 진정으로 고뇌하는 위정자나 보건당국 책임자, 학자나 연구기관이 있는가? 자, 이것은 전 세계적인 어떤 어두움의 주류 의학자들의 어떤 세계의 체계 속에서 놀아가는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한 사람들일지라도 모르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설령 오랜 기간에 걸쳐 애써 조사,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다 해도 그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도 없다. 지금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현대의학이라는 기득권층의 두껍고 높은 벽을 깰 사람은 아무도 없는 만큼 이제는 우리 국민 스스로 의식이 변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는 여기서 자연의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막스 게르손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막스 게르손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가 봅니다. 독일 민헨 대학 병원에서 결핵 과정으로 역임도 한 그는 심한 편두통에 시달렸다. 그래서 동료 전문의들에게 상의를 했지만 다들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결국 자신의 편두통이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고쳤으며 그것은 식사법을 개발해서 450명의 피부 결핵 환자들을 모아놓고 이 식사법을 시킨 결과 이 중에서 446명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의학계는 그에게 맹비난을 퍼부었다.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면서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 후에 히틀러 치하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그는 그곳에서도 무수한 난치병 환자들을 고쳤지만 미국 암학회 등은 여전히 그를 이단으로 취급했다. 하지만 슈바이처 박사는 폐결핵을 앓던 자신의 부인이 자연식 요법을 통해서 완쾌하자 앞으로의 시대는 자연식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1959년 막스 게르손 박사가 사망하자 의학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사람을 잃었다라고 아쉬워했다. 얼마 전에 막스 게르손 박사님의 책을 전체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책을 낭독해서 정리를 하면서 다시 생각했던 생각이 공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만약 이 시대에 게르손 박사 같은 이가 있다면 현대의학 종사자들은 그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게르손 박사는 자연의학의 창시자가 아니다. 그가 그렇게 하기 훨씬 이전에도 아니 태초부터 자연의학은 있었다.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섭리를 따르는 것, 그것이 곧 자연의학이며 이미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구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자연의학을 실천하며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 그렇다고 현대의학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남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 달라는 얘기이다.
그리고 긴 것은 기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제발 귀를 열자.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 나아가서는 전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태동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영양소가 결핍한 속에서의 면역 결핍증의 증세가 있던 수많은 그 어려운 시대에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을 생명을 앗아갈 때 참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안티의학적으로의 많은 효과를 내었던 어떤 것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는 면역을 깨뜨리는 오늘날의 문제가 생긴 여러 가지 의료의 체계의 상태를 볼 때 그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수술하고 또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만 실제 현대의학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대이다라는 것을 다들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의학 종사자들과 책임 있는 보건 행정 당국자 그리고 위정자들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75년 미국의 상원의 영양문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약 2년여에 걸쳐서 미국인의 식사와 건강에 관한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를 요약한 이마무라 고이지 씨가 쓴 지금의 식생활로는 빨리 죽는다라는 책을 보면 위원회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조지 맥고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의회 내에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던 에드워드 케너디 의원 등 최고의 실력자들로 구성이 되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서 그 당시에 이르기까지 구미 각국의 식생활과 질병의 변화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추적한 것은 물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식사 내용과 질병과의 관계까지도 상세히 조사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회는 미국 보건복지성과 농무성의 여러 부속 연구기관, 국립암연구소와 심장폐혈관연구소, 영양연구소 등의 두뇌를 총동원했으며 영국 왕립의학조사회의와 북구 삼국연합의학 조사회의 등의 연구자료까지도 망라해 5,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보고서를 남겼는데 이 보고서 자체가 하나의 문명사적인 사료로 인식될 정도였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가장 큰 소득은 현대의 많은 질병이 그릇된 식생활로 일어난 식원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건강의 체계가 이 식원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를 만드는 또 채취해서 만드는 식품들을 많이 해서 또 해원제로 해서 많이 시장을 가졌지만은 이게 경제나 자본이나 또 여러 가지 성과를 못 만들면 또 사라져 버리는 그런 가운데서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많은 캡슐 제제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암과 심장병의 가장 큰 원인이 동물성 지방의 과잉 섭취에 있고 과다한 단백질의 섭취도 암과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현대 문명 선진국은 대부분 질병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이 위원회는 명백히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미국은 머지나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런데 이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런 조사가 전혀 불필요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은 영양 과잉이나 동물성 지방과 설탕 등의 과다 섭취 같은 문제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지금처럼 생활습관병 환자들도 많지 않았다. 그렇죠. 이럴 때는 현대의학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균 박멸 이런 어떤 의학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당시와 상황이 180도로 달라졌다.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할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비상사태는 전쟁이나 정변이 일어났을 때만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국민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상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제라도 우리나라 위정자들과 보건행정당국자들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질병과 식생활에 관한 특별조사기구를 만들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위정자들이 진실된 마음에서 나선다면 요즘 참 대만의 차잉원이 참 지도자가 아주 인기를 얻는 것은 참 국민들과 합의와 또 자유로운 속에서의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 가운데서 이 경제 성장률 전 세계 1위를 2년 동안 연속이나 하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 언론이 나온 것을 보았는데 정말 그런 지도자들이 나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 돈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위정자들이 계속해서 나선다면 참 국가적인 어려움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어집니다. 미국이 30여 년 전에 한 일을 우리라고 못하라는 법이 없다. 생활습관병 환자는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 또한 갈수록 가중되어서 가계를 압박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조사 결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뜯어고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개혁 가운데서도 국민 건강과 관련한 개혁처럼 중요한 개혁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 건강 100년 대계를 위해서라도 내 자신은 물론 당장 사랑하는 내 가족과 후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고름이 가득 찬 환불을 도려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앙은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참, 이 안젤라 강순남 씨의 사상 체계나 생각의 사고가 아주 건전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건전한 사람들이 자연식을 통한 참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연의학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식생활과 영양을 무시한 현대의학. 의성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사실 식생활과 영양을 무시한 의학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식이야말로 몸과 절대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몸에 발생하는 질병 또한 음식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중국에는 식의라는 제도가 있다.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의사를 말한다. 생활습관병이 만연해가는 이 21세기에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식의사들일 것이다. 그런데도 현대의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학문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부정한다. 질병과 식생활의 연관관계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현대의학만이 최고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질병에 따라서는 특정 식품의 섭취가 병의 치료를 더디게 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암세포의 경우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단백질 식품은 치명적일 수가 있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현대의학자들은 주로 세균 퇴치의 목적을 두고 각종 연구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병원균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몸에 저항력만 있으면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문제는 신체 조건에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무엇보다도 신체 조건을 만드는 음식과 영양에 관심을 가져야 했지만 이를 등한시했다. 근데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에 무엇을 먹든지 배불리 해주면 좋은 것이니까 가공식품이든 뭐든 들어올 때 배고픈 것을 채워줄 수 있었으니까 먹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또 이렇게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한 예로 정신질환의 경우에 단순한 유전이나 심리적인 원인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양의 불균형이 질환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뇌세포가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변조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야기 된다는 것으로 식사의 개선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것이다. 질병이 이 정도이니 다른 질병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것은 미 상원 영양문제특별위원회가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신병도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생긴 생활습관병의 일종이며 그렇기 때문에 생활습관만 고쳐도 나을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교육을 통해 이런 잘못된 식습관을 고쳐줌으로써 정신질환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인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현대의학이 질병과 식생활의 밀접한 관계를 얼마나 도외시해 왔으며 현대의학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한쪽으로 편향된 절름발이 의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들은 3년 만에 한 번씩 개정돼 전 세계 의사들의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위주의 의학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과 맹종을 버려야 한다. 이런 서양 의학에 편중된 시각을 버리고 우리 전례의 민간 자연요법을 현대 의학에 접목시켜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참된 의학자가 해야 할 몫이며 우리 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떨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들은 물론 보건 행정 당국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대규모의 공익적인 캠페인도 필요하다. 그래서 동물성 지방과 설탕, 조미료가 범벅된 가정의 썩은 식탁을 바꿔야 하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 급식 식탁도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20여 년 전에 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당시에도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학교 급식을 믿지 못해 항상 도시락을 싸 보냈다. 내 아이들은 늘 현미 오곡밥을 싸오는 바람에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한 밥을 싸오는 애라고 소문이 났으며 단체 급식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학교에도 자주 불려가곤 했었다. 그러나 그때도 내 입장은 항상 단호했다. 학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에게 굴복하기는커녕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 식단을 빨리 바꿔야 한다고 오히려 그들을 설득시켰다. 20여 년 전에도 이러했으니 지금은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다. 엄마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입시 제도에는 누구보다도 신경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자녀들의 건강이 달린 먹을거리에는 왜 등한시하고 있는가? 밥그릇을 둘러싼 관련 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누가 뭐래도 정말 시급한 국가적인 과제이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이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이다. 애국이 따로 있겠는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각급 학교에서 패스트푸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슬로우 푸드로 식단을 바꿔 운영하자 범죄가 줄고 성적이 오르는 등 공무적인 반응이 나타났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도 나는 이미 몇 년 전에 경험했다. 암에 걸린 한 유치원 원장 수녀님이 내게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아이들 식단을 자연식으로 바꿨더니 2달이 안 가 산만하던 아이들이 그렇게도 차분하게 정돈이 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런 아이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아이들인가. 이제는 우리 엄마들이 온 국민이 나서서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범죄를 막겠다고 경찰력을 늘리는 것보다도 밥상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병이 나면 무조건 의사나 약사를 찾아야 한다는 고정관념부터 바꿔야 한다. 병이 날 때마다 의사나 약사를 찾으면 결국 내성이 강해져 병은 더 깊어지게 된다. 이들을 찾는 대신에 우선 손쉽게 우리의 밥상만 바꾸면 어떤 생활습관 병이라도 고칠 수가 있고 예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의사와 약사도 밥상부터 공부해야 한다. 의과 대학에서는 밥상을 기초의학으로 도입해야 한다.